끊어지는 거 둘 중에 하나죠. 다이오드 끊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다이오드 끊어졌을 때 해도를 한번 그려봐요. 끊어졌는데 R1이고요. 여기가 VX고요. 이거 V예요. 이렇게 생겨있죠. 끊어진 건 쉬워요. 문제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뭘 많이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수를 하시는 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끊어져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피드백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피드백이 연결이 돼 있나요? 오펜프가 피드백이 연결 안 된 상태로 문제가 자, 여기 전류가 흘러가요?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여기가 그라운드고 여기는 임피던스가 굉장히 크죠? 전류가 흐를까요? 자, 보초 숏이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개인이 커야 되고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려 있어야 돼요. 근데 피드백이 끊어져 있죠. 그럼 보초 숏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끊어져 있으면 보초 숏이라는 게 성립을 하질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드백이 되는 이유는 에러를 줄이려는 피드백 노력이 있으면 사람도 자기가 잘못한 걸 보고 반성하고 돌아서면 고쳐지죠, 그죠? 오픈루프로 전혀 자기가 한 행동을 돌아보진 않아요. 그러면 커렉션이 없죠, 그죠? 그 상태예요. 자기가 뭘 내는지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보초 숏이 되는 개념이 자기가 뭘 출력했는지 관찰하고 고치기 때문에 보초 숏이 되는 거예요. 보초 숏이 되려고 노력하는 패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끊어진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일반적인 오펜프 정상적인 동작 상태가 아니에요. 끊어져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와 여기는 임피던스가 커서 끊어져 있죠, 그죠? 여기도 끊어져 있고 실제로 보면 여기도 끊어져 있고 얘는 그냥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부여 출력이 뭐예요? 뭐가 나와요? 아웃풋 출력으로 이론이 나옵니다. 이거 제일 많아요. 자, 그리고 연결이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얘가 지금 콘스탄트 볼치 드럼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다이오드가 켜졌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어떤 거든지 본인이 성장할 때는 자기가 틀린 문제들을 발견하고 커렉션 나가면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자, 본인들이 실수하는 것들에서 계속 실수를 하니까 생각보다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뭘 틀렸는지. 그리고 제가 보니까 처음 보는 문제들은 어려워요. 처음 보는 문제는 반드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외우는 문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외우는 게 별 의미가 없고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처음 보는 문제는. 컨셉들을 자꾸 익히려고 노력해야지 새로운 걸 학습할 수 있는 포텐셜이 생겨요. 근데 봤던 걸 또 보고 봤던 걸 또 보는 거는 그래서 자꾸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창의성이 없어져. 그냥 봤던 대로 그냥 외워서 그냥 하는 경우에는 별로 늘어난 게 없어요. 대신에 처음 보는 문제는 항상 자기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다시 세워 올라와야 돼요. 근데 다이오드의 기본을 생각해봐요. 켜졌다 그러면 저희들이 콘스탄트 볼치 드럼 모델을 쓰면 다이오드는 켜져요. 얘는 켜지고 전압 소스만 켜요. 원래 저희들이 다이오드 모델이 어떻게 돼요? 아이디얼 다이오드 모델을 하나 붙이고 이게 이제 콘스탄트 볼치 드랍이면 아이디얼 다이오드가 하나 있고 보통 모델이 이렇게 됐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노드 캐소드면 이게 애노드 캐소드면 이게 아이디얼 다이오드고 이게 옵셋 볼티지인데 지금 켜지면 얘네 연결된 거죠, 그죠? 아이디얼 다이오드를 달아서 그룹을 그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켜졌는지 꺼졌는지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켜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렇게 모델을 적을 때는 얘가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 지금은 꺼졌는지 켜졌는지 결정이 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모델을 할 때 ON이 됐으면 이렇게 돼요. 에너드 캐소드가요. 오프가 되면 그냥 끊어져요. 스위치가 끊어진 상태. 이게 오프 상태고 이게 온 상태. 이 둘을 한 번에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이디얼 다이오드에다가 이렇게 하면 얘는 이 둘을 포함하죠, 그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때는 이 둘을 포함할 때고요. 지금은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온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얘를 결정하고 오프인 상태는 이걸 결정합니다.
상태는 이걸 사용할 거예요. 온인 상태는 이걸 쓰면 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Vx, 여기가 Vo가 돼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여기가 Vs예요. 자, 지금은 피드백이 돌고 있죠, 그죠? 지금 보초 숏이 성립이 돼요. 그럼 여기가 Vs가 돼요. 그러면 Vo가 어떻게 주어져요? 여기가 Vs면 이게 1K고 얘도 2K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류가 나오면 그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9배가 나오죠. 자,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게 컨디션이에요. 어떨 때 얘가 커지고 어떨 때 꺼질지 생각해요. 자, 여기 전압이 파지티브로 올라가거나 네거티브로 내려가거나 둘 중에 있습니다. 먼저 꺼진 상태를 생각하면 여기 네거티브로 내려가는데 여기는 네거티브로 내려가는 순간 원래 그 피드백 구조라 그러면 여기가 내려가야 되는데요. 네거티브로 내려가는데 얘는 제로를 기준으로 있고 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거티브 페이지일 때 VS가 음수일 때 얘는 네거티브로 가요. 꺼져요. 여기가 네거티브가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파스가 없어요. 지금 파지티브일 때는 이렇게 나가고요. 그래서 VS가 파지티브일 때는 이렇게 되고 네거티브일 때는 꺼지게 돼 있어요. 이거랑 상관없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파지티브일 때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VX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VO가 유기전원만큼 커지기 때문에 얘는 0.7 플러스 2배의 VS 이렇게 나와요. 여기잖아요. 여기 다이오드가 어떻게 켜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VS가 처음에 파지티브로 갈 때 만약에 얘가 꺼지려면 얘가 얘보다 커야지 꺼질 수가 있거든요. 전류가 반대로 지금 보면 이게 꺼지는 조건은 전류가 안쪽으로 흐르는 방법이고요. 켜지는 조건은 밖으로 나올 때 켜지게 돼 있어요. 근데 VS가 파지티브일 때, 네거티브일 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얘를 이렇게 전압을 걸면 피드백은 뭘 센싱을 하느냐 하면 출력 전압을 센싱을 해서 얘를 따라가려고 해요. 따라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네거티브가 걸려있을 때는 네거티브로 걸려있을 때는 반대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패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거티브일 때는 꺼지게 돼 있고요. 파지티브일 때는 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조건이 지금 위에 있는 컨디션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그냥 여기에서 값인데요. 여기에서 값을 보면 그 9배 VS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픽이 1V죠, 그죠? 1V면 여기는 2V가 돼요. 지금 V픽이 1V이기 때문에 VS는 2V가 돼요. VX는 얘보다 0.7 커져요.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V가 제로예요. 여기가 제로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네거티브죠, 그죠? 그러면 여기 출력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제로인데 여기 네거티브면 입력이 네거티브 전압이 가해져 있죠, 그죠? 네거티브 전압이 가해져 있으면 출력은 뭐가 나와요? 아이디얼 오픈인데 개인이 무진장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해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0.1V다. 여기에 제로고 0.1V면 출력이 뭐가 나와요? 피드백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쵸? 마이너스 0.1 곱하기 무진장 큰 게임이잖아요. A가 곱해지면 얘 값이 나오죠. 세츄에이션 값이. 여기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거를 그리고 웨이폼을 그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웨이폼 그리는 건 이걸 그리면 되죠, 그죠? 이 상태일 때는 얘 두 개를 따라가요. 이 상태일 때는 얘가 끊어졌죠. 그냥 해프웨브 렉티파이어 똑같죠, 그죠? 이런 회로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얘랑 얘가 어떤 차이가 있죠? 이렇게 쓰면 여기 드랍이 생기죠. 그죠? 0.7V 드랍이 생겨요. 또 한 가지 출력 전압이 얘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그죠? 개인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0.7V가 여기 숨어있기 때문에 여기 전압에 상관이 없어요. 피드백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전압을, 출력 전압을 디바이딩해서 태핑한 신호, 이게 피드백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콘스턴트 볼트 드랍이 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얘의 출력이 VS력이 떨어지도록 피드백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출력 전압이 이런 그 볼티지 드랍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셋 전압이 지금 같은 경우 0.7V라고 하는데 그 0.7V가 여기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나타나요. 출력 전압. 사실은 또 0보다 큰지 작은지가 딱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0보다 조금만 커도 개인이 보완되기 때문에 충분히 얘를 드라이브 할 수 있어요. 개인이 조금만 네가티브로 가도 얘는 거꾸로 동작하기 때문에 다이오드를 꺼버려요. 그래서 다이오드의 옵셋 전압이 문제가 될 만한 어플리케이션들. 이게 보통 전압이 클 때는 이런 걸로 렉티파잉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그 통신이라든지 AM 검파할 때, AM 검파할 때 보면 이렇게 쓰면 신호가 이 드랍 때문에 묻혀버려요. 근데 그런 경우에 민감한 신호를 검파를 할 때는 이걸 사용을 하면 개인도 낼 수 있고 0.7V나 0.그 옵셋, 온셋 드랍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통신 검파율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는 지난번 퀴즈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근데 그 식을 적으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실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덧셈이라든지 이퀄 사인을 쓸 때는 양쪽에 유닛이 같아요. 근데 채점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왼쪽은 전압인데 오른쪽은 전류나 저항인 경우 그걸 이퀄로 나눠요. 그럼 전압하고 전류를 나누는 건 난제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식을 이렇게 빌드업하면 뒤에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 서킷 원오건 할 때도 가장 강조했던 게 유닛이에요. 유닛은 맥 센스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내리는 수 있어요. 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안 되는 소리인지를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덧셈이나 이퀄리티 사인을 쓸 때는 반드시 단위를 체크하세요. 그러면 유닛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많은 실수를 줄여요. 그러니까 문제 푸시다가 이런 것도 많아요. 전류는 전하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전류하고 전하는 같은 게 아니죠. 제가 그 전기에서 쓰는 게 전압과 전류와 전하와 마이너스 플럭스가 있어요. 이 둘을 맺어주는 게 뭐라 그랬죠? 오메 법칙. 레지스터라는 소자들이죠. 캐패시터하고 차지가 여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가 인덕터가 연결되어 있어요. 전류는 이렇게 넘어올 때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전류가 돼요.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전류가 되고,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전압이 돼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유닛이 완전히. 그래서 전류는 전하와 같진 않아요. 전하를 시간으로 나눠야지 전류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노드 이퀘이션을 세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들어온 전류는 나간 전류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나가는 걸 썸에서 제로가 된다 해도 되고 들어오는 전류가 나가는 전류가 밸런스를 이룬다 해도 되고 either way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적어요. 들어오는 전류가 이렇게 이걸 적어달라는 얘기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라플라스 트랜스폼한 내용을 적으셔도 돼요. 그 가끔씩 얘랑 얘를 같이 적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와 이걸 같은 데 적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이상한 거. 얘는 S 도메인 동네고요. 얘는 타임 도메인 동네. 이 두 개는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적고 이것의 그 HT를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보통 HS라고 그러면 라플라스 도메인 상에서 요 값을 나타내요.
이거 계산해 보면 이렇게 떨어져 나오죠. 이것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HT예요. 그래서 타우분의 1과 1 마이너스 T 오버 타우 이렇게 됐고요. 지금 타우가 1ms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개념을 클리어하게 하세요. 지금 여기서 적을 때 제가 HS라고 적고 HT라고 하는데 다른 동네예요. HT를 구하라면 HT를 구해야 되고 HS를 구하라면 HS를 구해야 돼요. 두 개가 같은 트랜스퍼 특성을 나타내지만 나타내는 도메인이 달라요. 얘는 S 도메인이고요. 얘는 타임 도메인입니다.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펑션을 기술을 할 때 어떤 경우는 HS를 기술하고 어떤 경우에는 HT를 기술을 하는데 두 개가 임펄스 리스폰스가 맞아요. 임펄스 리스폰스가 맞는데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에 패턴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지난번에 했던 문제가 똑같죠. 그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지는데 지금은 제로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느냐면 1로 어프로치하는 거예요. 이쪽이 1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프로치해요.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5, 1 E t t of power. 이게 t가 0에서부터 2ms까지 사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5의 1 2에 마이너스 2 오브 1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그 초기값이에요. 이 초기값에서부터 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ms 나누기 타우로 떨어져라는 거죠. t가 2ms 이상이면 끝이 1로 가네요. 그러니까 얘를 얼마쯤 되는지 얘가 5에 1-2에 마이너스 1승하면 2승하면 얘가 4점 얼마 정도 되나요? 4.2 정도 될 거야. 4.23 정도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초기치고요. 파이널 밸류가 지금 1로 고쳐야겠죠. 파이널이 1로 고쳐요. 그럼 결국에는 1로 가는 게 답이에요. 근데 뒤에 텀은 사라질 거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싱글 타임 컨스탄트 네트워크 적을 때 이 모양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결국에는 여기로 가요. 익스포넨셜 뭐가 붙었다는 얘기는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망각이에요. 누구는 언젠간 잊어버려요. 근데 결국에 남아있는 게 V 파이널이에요. 어디로 갈지를 보면 1로 가면 얘는 끝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죠? 얘는 누가 붙어있어요. 1이 남아있어요. 나머지가 중간에 트랜전트 때문에 들쑥날쑥거리는 게 여기 들어있어요. 뭐가 있냐면 초기 적분을 맞추는 거거든요. t 이퀄 0에서 여기를 지나는 거예요. t 이퀄 0에서. t 이퀄 0가 지금 2ms죠. 그죠? 이제 2ms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없을 때 초기의 기억을 생각하는 거예요. 2ms. 그때 전압이 얼마냐면 4.2 정도 돼요. 그럼 얘가 얼마 정도 되냐면 2ms에서 요 조건을 만족하려면 얘가 한 3.2 정도 돼야지 2ms에서 요걸 만족시키죠. 4.2가 맞는지는 4.3입니다. 그럼 여기가 3.3 이렇게 되면 2ms 집어넣으면 4.32가 되죠. 그죠? 그게 처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얘만 남고 얘는 사라지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저항 RS가 소모한 전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얘가 소모한 전력. 지난번에는 얘가 공급한 전력을 계산하라고 했죠. 그죠? 소모한 전력 어떻게 계산해요? 저항 양단이 걸린 전압 VS-에 V5의 T가 실제로 저항이 걸린 전압이죠. 그죠? 얘가 5V, 5V가 되어 있고요. 얘는 이거예요. 5 플러스 5의 2 마이너스 T 오브 타워. 그래서 저항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이게 저항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에요. 그러면 전력이라고 얘기하면 저항에 소모되는 전력이라고 얘기하면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 저항 양단의 전압에다가 저항에 흐르고 있는 전류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R분의 요거의 제곱이에요. 25 곱하기 2의 마이너스의 2배의 T 오버 타워 이렇게 주어지죠. 얘는 1K고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파워는 단위가 줄 퍼 세크가 와트 단위죠. 이게 지금 와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전력을 계산하는 거죠.
전압하고 전류를 곱하면 전력이 된다 그랬죠. 파워가 된다 그랬어요. 파워는 단위 시간당 소모한 에너지 양이에요. 줄 퍼 세컨드. 앞에서 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볼티지의 단위가 볼트를 쓰는데 이 볼트라는 건 줄 퍼 쿨롬 단위예요. 얘가 단위가 쿨롬이죠. 근데 얘는 단위가 뭐냐면 쿨롬 퍼 세컨드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미분했거든요. 그래서 전류와 전압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줄 퍼 쿨롬에다가 쿨롬 퍼 세컨드를 곱하면 와트가 돼서 이게 전력이 단위예요. 그래서 에너지 줄을 구하고 싶으면 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돼요. 저항의 수고된 전력을 구하려면 인테그럴 0에서부터 2ms까지니까요. 2ms까지 T의 T, dt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단위가 줄 단위가 돼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여기는 상수니까요. R분의 25가 나오고요. 인테그럴 e to the minus 2t, 2t of power에 0에서 2ms까지 dt예요. 이 적분함수 앞으로 끌어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R분의 25에 뒤집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워가 나오고 e to the 마이너스에 2t 오버 파워인데 0에서 2mm 이렇게 되죠. 그래서 뒤에 건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를 안고 가져가게 되면 2R분의 25 파워 하고 집어넣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빼면 돼요.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는 친구들이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거의 틀린 건 별로 없는데 이게 이제 개인이 12대 쪽이죠. 지난번 퀴즈에서는 개인이 5였나요? 그랬는데 개인이 10으로 돼 있어요. 그걸 이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구하라 그런 걸 꼭 구해주세요. 여기서 보면 얘를 구하라고 했으면 맥시멈 아웃풋 레벨이 얼마인지 찾아주고 그 다음에 아웃풋 익스프레션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판정을 내리고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세 개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막 풀어놓을 때 제가 따라간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분석해내고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뭘 원하는지를 분석해서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하는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항을 보실 때 뭘 찾아라 그러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시간도 좀 세이브할 수 있고 헤매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다시 나왔는데도 분석이 안 나와요. 얘랑 비슷하네요. 슬레이시 어려웠나요? 슬레이시 개념이 좀 어렵나요? 슬레이스는 절대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얘 스피드를 하기 때문에 얘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여기서 테스트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슬레이스를 테스트 할 수 있겠어요? 소자가 없는데 소스인데 자기는. 소스는 그냥 스텝으로 준 거예요. 저희들이. 슬레이스는 오펜프의 속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봐야지 속도가 보일 거 아니에요. 오펜프의 속도가. 근데 0.2를 미분해가지고 슬레이스를 계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되잖아요. 이건 소스인데. 그죠? 파워 밴드위스도 마찬가지예요. 파워 밴드위스도 오펜프에 사용을 되기 때문에 소스는 소스 앞단 회로죠. 그죠? 이건 어디서 오는지 하면 앞에 회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얘가 문제가 아니라 앞에 게 문제죠. 그죠? 소스를 미분하는 거는 속도 내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소스를 줬는데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오펜프에서 결정되는 거죠. 근데 슬로레이스를 자꾸 입력 가지고 체크하려고 해요. 입력에서 미분하면 안 되고 개인을 곱해서 출력이 나왔을 때 그 출력이 오펜프가 가지고 있는 슬로레이스 리밋을 바이올레이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소스에서 미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펜프의 리미테이션을 체크하려는 거기 때문에 오펜프를 통과한 신호를 봐야 돼요. 그죠? 여기는 이게 실제 세컨드 미분은 메카닉도 많이 나오지만 전자 쪽에서도 아날로그 신호 처리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중에 보면 저 세컨오더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렇게 쓰여 있지만 이게 기본 블락이에요. 저 이외에도 세컨오더 레티스라고 해서 2차 미분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유명한 토마스로도 보고요. 커니건 지치베로도 보고요. 싱글랜드 바이퍼전스 굉장히 다양한 그 세컨오더 레티스들이 있어요. 레티스가 아날로그 신호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레고 블락 같은 거 같아요. 근데 그런 신호들을 읽어내고 핸들링 하려면 이게 그냥 눈에 보여야 되는데 세컨오더 시스템은 딱 두 개 변수밖에 없어요. 자, RC배로는 1차 미분이죠, 그죠? 이건 변수가 몇 개 있느냐면 한 개 있어요. 타임 컨스탄트 하나만 알면 모든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속도가 얼마인지 알고 라이징 타임이 어떻게 될지 알고 그거밖에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임펄스 리스폰스에도 타워밖에 안 나타나고 스텝 함수에도 타워밖에 안 나타나요. 자, 얘는 세컨오드이기 때문에 두 개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 두 개를 뭐로 잡느냐 하면 Q라는 거와 오메가 제로를 잡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걸 기계 쪽에서는 댐핑 팩터로 잡아요. 얘가 뭐에 해당하느냐면 Q분의 1에 해당해요. 이렇게 잡히게 하는데 패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도미넌트하게 Q를 써요. 미케닉 쪽은 이렇게 많이 써요. 델타라 댐핑으로 잡아요. 어쨌거나 댐핑 팩터가 얘를 잡든지 Q가 오메가 제로를 잡든지 두 개가 시스템의 모든 걸 결정해요. 여기에서 타우가 하듯이 여기서는 이가 결정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 y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노드는 VB를 라플라스 트랜스포머 형태로 적게 되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S분의 오메가 제로를 하면 얘가 뭐가 되느냐면 y가 돼요. 이렇게 변동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다시 적어보면 타임 도메인에서 적어보면 이렇게 돼요. 이걸 나타내기 때문에 양변을 미분하면 VB는 이렇게 줘요. 자,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를 곱하고 적분하는 건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를 곱하고 적분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지나갑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를 곱하고 적분하는 거.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로 나누고 미분하는 거의 역함수죠. 오퍼레이션 자체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곱하고 적분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로 나누고 미분했다는 얘기죠. 얘를 가지고 입력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는 거는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출력과 입력 관계의 관계고요. 이게 양쪽을 미분하게 되면 이런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다 적용을 해보면 VA의 t는 어떻게 주어지느냐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를 나누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를 나누면 오메가 제로 속도 분율이 되고 한 번 더 미분을 이게 여기에 잡히고요. 디퍼런시에이션은 지금 보면 이 노드가 A 노드인데요. A 노드 보면 여기에 이 A1 노드의 리스폰스가 뭐냐면 오메가 제로분의 1에 d dt 스퀘어 이거라고 그랬죠, 그죠? 얘가 이거예요. 근데 얘 회로를 한번 보세요. 얘는 보면 여기와 여기가 오펜프에서 서밍이 돼 있죠, 그죠? 서밍 회로예요. 뭐가 더 있었냐 하면 y에 여기 있는 거 이게 더 있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얘까지 고를 하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얘가 있기 때문에 슈퍼포지션이라면 제로제로 얘가 2분의 r이라서 얘가 1 플러스 r1분의 r2 얼마가 나와요? 이득이 얘에 대한 컨트리뷰션 지금 슈퍼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얘 세 개를 따로 계산을 하죠, 그죠? 2차 미분에 영향을 주는 건 여기 세 개죠, 그죠?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여기에서 신호가 들어가고 여기 제일 저항이 얼마 달린 걸 보여요? 여기는 R이고요. 여기는 슈퍼포지션일 때 제로제로 놓잖아요. 이 두 개가 병렬로 붙어 있죠. 그럼 저항이 얼마가 보여요? 2분의 R. 그죠? 그럼 여기 나올 때 여기 있을 때 이게 이득이 1 플러스 R1분의 R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세배 vs가 돼요. 이게 나중에 초기치를 계산할 때 우리가 계산하는데 우리가 이용 방정식을 적을 때 이걸 지금 여기서 오메가 제로의 제곱을 다 곱해버리고 마이너스 있는 부분을 y에 대한 걸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뭘 하나 빠뜨렸는데 여기 개인이 있어요. 이 개인이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 1에 2가 x인데 여기 지금 개인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0.6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0.6 오메가 제로에 2가 x. 그게 여기 들어있죠. 여기 빠졌어요. 그래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0.6 오메가 제로에 2y 오브 2 플러스에 오메가 제로 제곱에 y 이퀄 오메가 제로 제곱에 ds 이렇게 나와요. 세배에 ds 이렇게 따라 나오거든요.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소스레스 리스폰스 요거 제로에 대해서 푸는 게 그 소스레스 리스폰스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푸는 게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푸는 건 초기치를 설정해놓고 풀기 때문에 소스레스 컨디션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초기치를 설정할 때 사용하고요. 실제로는 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풀 때 그걸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초기치 빌드업 할 때 사용해요. 자, 이걸 표준꼴로 바꾸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S 스퀘어 플러스에 오메가 제로 얘가 0.6이 오메가 제로가 돼야 되죠. 오메가 제로를 얘를 양변에 곱했기 때문에 0.6이 오메가 제로가 나옵니다. 이게 표준꼴이죠, 그죠? y가. 자, 여기서 q하고 요 값을 찾아내요. q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얘의 역수예요. 그죠?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오메가 a와 오메가 n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보통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해서 솔루션을 구할 때 여기 2차 미분, 1차 미분 베리에이션이죠.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하면 이렇게 돼요. 호모지니스 케이스품이 이렇게 나오는데 난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지려면 얘가 제로가 돼요. 이게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흔히 뭘 가져야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2q분의 오메가 근의 공식이 이러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의 판별식 이렇게 들어가요. 이걸 풀면 솔루션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오메가 a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오메가 a에 플러스 마이너스 j의 오메가 n 이렇게 솔루션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오메가 a라고 하는 게 오메가 제로의 2q분의 1인데요. 얘를 우리가 코사인 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메가 n은 오메가 제로의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의 제곱으로 나옵니다. 4q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오메가 제로의 사인 파이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형 두 개의 근이 존재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 a, 여기가 플러스 j 오메가 n, 마이너스 j 오메가 n. 이 값이 5 이렇게 되고 이 길이가 오메가 제로. 오메가 제로의 코사인 성분이 이 값이고요. 사인 성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기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뭐 노드 이퀘이션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관계를 이용해도 되는데 요 3vs 가지고 여기 y 초기치를 정해주려면 vs가 3분의 1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y가 있고 여기가 제로가 되어 있고 y 프라임 제로고요. 여기가 vs가 들어가고요.
여기도 지금 y9'인데 여기도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이게 성립하려면 우리가 보충 쇼스로 VS가 걸리게 되면 이렇게 들어온 전류가 나가는 전류하고 밸런스를 이룬다고 풀어보면 얘가 얘의 3분의 1이 VS가 돼야 돼요. 이제 3배의 VS가 Y가 돼야 되기 때문에 VS가 1V가 어사인 돼요. 그리고 YT에 대한 익스프레션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미분 방정식 풀 때 근이 두 개가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근이 존재하면 얘는 그 두 개의 근에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분모를 묶어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N이니까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J의 오메가 N이 들어있으면 이 J 오메가 N에 뭐 상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얘를 어차피 사인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코사인이 아니고요. 사인은 2j분의 그곡의 차이죠, 그죠? 어차피 얘 계산하려면 두 개를 j 곱해서 더하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떨어지고요. 걔가 얘를 나타내고요. 두 개를 빼면 얘가 떨어지고 나서 얘를 나타내죠, 그죠? 어차피 얘는 하나는 코사인이랑 하나는 사인이라고 봐도 돼요. 어떻게 놓든 어차피 변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2차 미분 방정식의 미분 개수는 두 개가 나와요. 원동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A고요. 또 하나가 2차 미분 방정식이 답은 항상 저런 모양이에요. 바뀌질 않아요. 저기서 A가 뭐고 B가 뭐냐가 초기치가 결정을 하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금방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근이 S가 있으면 E to D, ST, E to D, S1T, S2T 근 두 개를 집어넣어서 익스포넨셜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분을 했을 때 나오는 아이겐 그 펑션 자체가 익스포넨셜 함수거든요. 여기 넣었을 때 저렇게 떨어져 나오는 게. 그래서 그 y가 익스포넨셜 함수일 때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미분방정식 풀 때 여기 보시면 이런 걸 푼다고 했을 때 y가 만약에 어떤 이런 꼴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번 미분하면 a의 제곱이 나오거든요. 스몰 a 제곱이 나와요. a는 어차피 공통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묶어내버리면 얘는 a의 제곱이 나오고요. 여기는 뭐가 나오는 a가 뜻이 s라고 했죠. 이 알파 t라고 했죠.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a는 어차피 미분하면 요구만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대로예요. 자, q분의 오메가 제로의 알파 더하기 오메가 제로 제곱의 y d 알파 t 이 모양 한번 보세요. 만약에 y가 목 곱하기 익스포넨셜 알파 t라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집어넣어보세요. 그러면 두 번 미분하면 알파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죠? 자기 자신 미분하면 익스포넨셜은 계속 익스포넨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미분의 아이겐 펑션 자체가 익스포넨셜 함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분하면 얘가 알파의 제곱만 나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식이 어차피 얘는 A가 제로란 얘기는 트리비얼 솔루션이 이게 신호가 없는 거죠. 그죠? 의미 없는 거예요. A는 절대 제로가 아니에요. 근데 저게 제로가 되려면 알파가 0이 돼. 알파 제곱부터 저 2차 방정식이 제로가 돼야 되죠. 그죠? 그게 뭐냐면 얘예요. 여기서 찾았는 근이 무슨 뜻을 해요? 그러면 근 두 개가 이 근 두 개를 나타내죠. 그죠? 이 근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답을 만들어낸 게 지금 밑에 있는 무식이에요. 그 2차 방정식은 이게 거의 그 꼴이에요. 이 모양으로 나오는데 제가 위에 걸 말씀드린 건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뿌리는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분 방정식이 원래 뿌리가 어디냐 하면 미분 자체가 익스포넨셜 자체가 고유한 함수예요. 아무리 미분해도 익스포넨셜 함수는 익스포넨셜로 남아있어요. 변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익스포넨셜에 뭐라고 생각하고 집어넣으면 저 식이 이 식이 나와요.
이 식의 근을 구한 다음에 그 근 두 개가 답이거든요. 그 근 두 개를 답을 이렇게 적어요, 보통. 여기 앞에 있는 게 어차피 익스포넨셜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익스포넨셜 오메가 AT가 들어가고 오메가 NT가 들어가는데 저걸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어떤 상수의 E3 마이너스 오메가 AT라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J 오메가 AT. 그 다음에 B에 E3 마이너스 오메가 A 마이너스 J 오메가 AT. 근이 두 개죠, 그죠? 이게 YT가 돼야 돼요. 이걸 정리한 게 사실은 E3 마이너스 오메가 AT는 공통이기 때문에 묶어내고요. 나머지 두 개는 코사인 사인으로 그냥 방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게 그거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찾아야 될 게 Y0일 때 Y0 3V를 만족해야 돼요. 초기치가 있어요. 제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얘가 그냥 1이 되죠, 그죠? 얘는 제로가 되고요.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나오느냐면 A가 나오죠. 그럼 A 개수를 찾아냈죠, 그죠? 그 다음 Y 프라임이 제로일 때 뭐가 돼야 되느냐면 제로가 돼요. 미분을 하게 되면 앞에 걸 미분하고 뒤에 걸 그대로 두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걸 미분하고 두 개 텀이 나오죠, 미분이. 그래서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앞에 거부터 미분하면 뒤에 건 그대로 되죠.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t 이퀄 제로를 넣을 거예요. 자, 앞에 건 미분에 따치고 뒤에 거 제로 넣으면 뭐가 나와요? 뒤에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A가 남죠, 그죠?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앞에는 뭐가 남아요? 미분해서 제로를 넣으면 제로를 넣으면 얘는 무조건 1이 돼요. 미분했을 때 이게 t가 나와요. 여기에 익스포넨셜이기 때문에 이게 나와요. 첫 번째, 얘 미분하고 얘를 그냥 뒀을 때. 두 번째, 얘를 놔두고 뒤에 걸 미분해서 제로를 넣죠, 그죠? 얘를 놔뒀기 때문에 제로를 넣으면 그냥 얘는 1이에요. 익스포넨셜이 뭐 제로는 다 1이죠, 그죠? 뒤에 건 어떻게 돼요? 얘를 미분하면 얘는 사인으로 갈 거니까 사인은 제로 넣으면 제로로 갈 거예요. 얘는 컨트리뷰션이 없어요. 미분했을 때는. 얘는 미분하면 코사인으로 오거든요. 제로 넣게 되면 얘는 B에 오메가 N이 나와요. 근데 얘가 제로가 돼요. 그러면 A는 지금 비치니까 3이 돼요. B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나와요. 자, 오메가 A하고 오메가 N은 오메가 제로는 똑같고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파이 나누기 사인 파이의 3이에요. 자, 그래서 A하고 B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A는 3, 여기 3이니까요. 여기도 3이 있고 여기도 3이 있죠. 그죠? A도 3이 있고 B도 3이 있을 때 3을 앞으로 묶어내요. 3에 E3 마이너스 오메가 AT 그리고 코사인의 오메가 NT가 남고요. B는 뭐가 남느냐면 여기 남아있어요.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에 사인 오메가 NT 이게 남아요. 자, 여기에서 얘를 묶어낸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사인 파이를 묶어냈어요. 그러면 얘가 사라지고요. 여기는 사인 파이를 곱해줘요.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늘 알던 식이 뭐죠? 사인과 공식.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사인 파이브에 E2D 마이너스 오메가 AT 곱하기 사인의 오메가 NT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이게 YT에 대한 익스프레션입니다. YT에 대한 익스프레션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다음 지금 이거의 리스폰스를 그려보면 초기치 3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찾아낼 때 V픽하고 T픽이 여기가 T픽이고요. 시간 픽이고 여기가 V픽이에요. 이 두 개가 뭐에 대한 정보를 주느냐 하면 Q하고 오메가 제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코프로, 오시로스코프로 회로의 리스폰스를 재서 이 두 개를 측정을 하면 그 회로의 Q값하고 오메가 제로를 알 수 있죠. 회로의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컨드 시스템은 두 개만 알면 모든 걸 파악할 수 있죠. 그죠? RC 회로는 타임 콘스턴트 한 개가 있듯이 얘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시면 미분했을 때 얘가 제로로 가야 돼요.
미분했을 때 0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뭔지를 한번 봐요. 여기 미분한다는 얘기가 앞에 걸 미분하거나 뒤에 걸 미분하거나 이 상수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들어있는 함수만 생각하는데 앞에 걸 미분해서 적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오메가 A의 인티비 이게 나고요. 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파이가 나고요.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얘는 코사인의 오메가 NT 파이가 나오고 오메가 N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제로가 되는 데를 찾는데요. 어차피 얘는 의미가 없어요. 오메가 A 하고 오메가 N을 이렇게 적으면 이걸 오메가 N하고 오메가 A고 오메가 제로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 제로를 날려버리고 나면 남는 게 뭐냐면 여기는 코사인인데 여기는 사인이 남아요. 사인의 파이가 돼요. 여기가. 그리고 코사인의 오메가 NT 플러스 파이가 돼요. 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고요. 여기는 오메가 A는 사인이 코사인이 나죠. 코사인 파이에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건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인데 빼기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이건 사인과 공식에서 파이 빼주는 거예요. 그냥 사인의 오메가 NT에서 파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얘가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오메가 n의 t가 항상 n 파이가 되면 되는데 n이 제로일 때는 여기고요. 1일 때 여기죠. n이 1일 때. 그래서 t픽의 값이 파이 나누기 n이 1일 때 그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집어넣어서 풀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요거 식을 미분하게 되면 요거 미분하고 이거 그냥 둔게 요거예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그냥 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그냥 두고 뒤에 거 미분한 거예요. 그게 제로가 되는 데가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데 여기 계속 있죠, 그죠? 계속 있어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데 찾아야 되는데 익스포넨셜 term은 어차피 약분이 되고요. 오메가 A는 오메가 제로 곱하기 코사인입니다. 얘는 오메가 제로 곱하기 사인 파이.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는 의미가 없고 얘는 코사인이고 얘는 코사인이고 얘는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사인 사인, 사인 코사인인데 떼져 있으니까 각을 빼는 거죠, 그죠? 각을 빼버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0이 되는 데를 찾으면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인데 맨 처음에 0이 되는데 n이 1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t는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n이 1일 때는 가장 빠른 제로가 되는 거잖아. 그게 요 지점. 근데 바로 위에 식에서 사인 파이 곱하고 사인 파이 나눴잖아요. 근데 지금 왜 코사인 파이 곱해 있는 거예요? 여기가 b가 뭐냐면 코사인 사인이잖아요, 그죠? 이걸 묶어내게 되면 여기는 코사인이 남아 있고 얘는 사인을 묶어내다 보니까 이 사인이 곱해져야 돼. 숫자 하시면 호흡 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도 좀 틀린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준 건 이걸 줬죠, 그죠? 이걸 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VD1 나누기 VD는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지금 보면 1mA일 때 S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VD over VT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VD 값이 주어져 있고 VT도 알고 있어요. IS를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보통 우리가 어떤 다이오드 커런트 흐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써요. ID1, VD1이라고 볼게요. 얘는 0.7이죠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여기다가 ID가 IS의 익스포넨셜 VD하고 VT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양쪽을 나누면 이렇게 돼요. 분명 스케일 커런트가 날아가지고 스케일 커런트는 작아가지고 찾아내면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케일을 해버리면 이렇게 나와요. VD-0.7에 VT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VD는 0.7 플러스에 성을 볼티지 곱하기 내추럴 로그에 ID 오브 1mA 이렇게 이 식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0.5V 시작하라고 했었죠, 그죠? 0.5V 이렇게 여기 전압이 0.5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이터레이션이 0.5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ID1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R1분의 DC의 10V죠, 그죠? 10-0.5 하면 9.5mA 합니다.
9.5mA가 그러면 그 다음 VB2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걸 씁니다. 0.7 플러스에 25mm 곱하기 ln에 9.5 이렇게 되죠. 그죠? 유식을 쓴 거죠. 이게 9.5일 때 얘가 얼마 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 왜 이렇게 적었는지 이해하세요? 전류를 알 때 전압을 계산하는 거.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얘가 0.756 정도 나와요. 유식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음 전류를 계산할 수 있죠. 이거 계산하면 10-0.756을 9.24 얘를 집어넣어요. VB3 계산기에서 얼마를 집어넣냐면 9.24를 집어넣어요. 지금 보면 0.756이고요. 여기에 표시가 나오죠. 유세 소점 셋째자리에서 답이 나와요. 이게 솔루션입니다. 자, 0.5에서 출발해서요. 전류를 찾은 다음에 그 전류로 다이오드 전압을 찾아요. 그리고 다시 전류를 계산해서 다이오드 전압을 찾으면 이 두 개가 컨버지를 했죠. 그죠? 이걸 이터러티브 메소드라고 하는데, 그죠? 익스포넨셜 함수. 보통은 지금처럼 두 번 돌면 거의 솔루션이 나와요. 좀 초기치를 잘못 잡아도 세 번 하는 게 좋아요. 굉장히 빨리 컨버지를 해요. 솔루션. 자,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냐면 0.7V 평선 볼트 조합을 한다는 얘기는 VD가 그냥 0.7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ID는 0.7 빼면 9.3mA가 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ID를 줄 때는 켜지면 무조건 제로예요. ID는 10mA가 됩니다. 여기가 0V가 되면 10m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산을 하는 거예요. 이 다이내믹 저항은 다이오드의 커런트가 이렇게 줘지는데 델타 ID 오버 델타 V D를 어디서 하냐면 동작점에서 하는데 지금 동작점을 이걸로 잡았거든요. Q가 이 지점이에요. 그러면 얘는 미분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VT분의 1에 IS에 VT 오버 VT인데 동작점에서 계산하면 동작점에서 얘가 9.7에 9.3mA 그래서 얘가 VT분의 9.3mA 하게 되면 얘가 RD분의 1이 되죠. 단위를 생각하면 전류나 이미 전압이기 때문에 오음분의 1이 되고요. 이렇게 찾아서 회로를 EK와 RD를 놓고 스몰 시간을 놓고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리플 값은 그렇죠, 그죠? 리플 값이 어떻게 주어지느냐면 리플 값은 VP에서 VP-2에 VP-T 타우 정도 되는 데가 그거예요. 이거 테일러 시리즈로 분산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왔냐면 얘를 테일러 시리즈로 분산하게 되면 얘가 타우분의 T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VR 주어져 있고요. VP 주어져 있고요. T 두 개 알고 있죠. 그죠? 모르는 게 타우잖아요. 여기서 타우 구하고 나면 타우는 R 곱하기 C인데 C를 모르죠. 그죠? 타우 알고 R 알면 C는 구해지죠. 그죠? 이렇게 구하면 얘가 150마이크로 정도가 나와요. 델타 T를 구하는 건 VP의 코사인 오메가 델타 T를 했을 때 얘가 VP에서부터 VR만큼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계산했는데요. 이게 델타 T라고 하면
코사인의 요의 VP가 요 지점을 나타내요. 거기 지점이 VP에서부터 리플만큼 작아지는데 이게 이제 리플 레벨이니까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그죠? 이걸 풀면 돼요, 그냥 코사인 오메가 델타 t가 1 VR 아니고 VP. 자, VR 1V 알고 있고요, VP 15 알고 있고요. 오메가 주기는 아니고 오메가 알죠, 그죠? 모르는 게 델타 t죠. 시간에 모르는 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구하시면 돼요. 코사인을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하는데 테일러 시리즈 전개하다가 실수하시는 분도 있어요. 코사인은 무함수이기 때문에 홀수 차수가 없어요. 이게 오메가 델타에 비례하는 통은 없어요. 제곱에 비례하는 통이 나오고 제곱을 할 때는 2팩토리얼 분의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분사하셔도 되고 얘는 분사식이고요. 분사하기 싫으면 그냥 아크 코사인 처럼 되죠, 그죠? 테일러 시리즈 실수하시는 분은 그냥 아크 코사인 쓰세요. 테일러 시리즈는 우함수는 홀수 차수가 없고요. 비함수는 짝수 차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캐패시터에 흐르는 평균 커런트를 계산하는 얘기죠, 그죠? 캐패시터에서 사라진 전하량은 VR만큼 되는데 그때 캐패시터 이만큼 돼. 이게 사라진 전하량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사라졌냐 하면 델타 t에 사라졌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델타 t를 구했으면 델타 t에 이게 캐패시터 에버리지 커런트가 되죠, 그죠? 캐패시터는 차징이 됐다가 디차징이 됐다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죠? 차징과 디차징이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는 현상들 때문에 나타내는 게 리플이에요. 리플이 얼마나 보냈는지 그 전압에다가 차지를 곱해서 캐패시터를 곱하면 전압 곱하기 캐패시터는 전하량이 되죠, 그죠? 그 전하량이 출력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나누게 되면 이게 절규가 돼요. 쿨롱과 세크 단위를 가지고 있죠. 그 절규 유닛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칠본을 많이 풀리시는 것 같은데 칠본을 풀리는 그리고 같은데 자 그냥 다이오드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이오드는 아이디어래요. 자, 다이오드는 켜지거나 꺼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보면 초기치에 캐패시티에 전화가 하나도 없죠, 그죠? 캐패시티가 퉁퉁 비어 있어요. 방이 퉁퉁 비어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처음에 전압이 파지티브 플레이트로 하게 되면 다이오드가 터져요, 터져요. 몇 시간 동안? 전압이 높으면 그럴 수 있어요. 얘가 파지티브라는 얘기는 전류를 밀어낸다는 얘기죠, 그죠? 파지티브 피리드 동안은 전압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를 밀어내고 있잖아요.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어요? 다이오드인데 전류가 못 흐르죠. 이때 등가율을 그려보세요. 이때 페이즈 1일 때 등가율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VS고요. 여기가 VO예요. 캐패시터가 있죠, 그죠? 자, 이때 VO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전류가 하나도 안 흐르죠.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제로라는 얘기죠. 캐패시터의 전압 변화가 제로라는 얘기죠. 전류가 흐르려면 캐패시터의 전압 변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제로면 전압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VO하고 VS는 어때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캐패시터의 전압 변화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조별로인데 그냥 똑같이 그리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그죠? 네거티브 페이지일 때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돼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다이오드가 켜져 있어요. 네거티브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전압이 이렇게 쌓이겠죠, 그죠? 얼마나 쌓이는지는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에 따라 달라요. 자, 지금 보면 KCL 적용해봐요. VS하고 얘가 밸런스를 이루어야 KVL이 성립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출력 전압을 보면 당연히 제로겠죠. 출력 전압이 이때 제로예요. 자, 이렇게 출력
캐패시터는 여기 가는데 캐패시터는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면 네, 검정색이에요. 캐패시터는 처음에 어떻게 돼요? 전압이 제로였죠. 이렇게 따라. 근데 이때는 캐패시터 전압하고 이게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캐패시터 이렇게 따라와요.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 똑같을 때 어떻게 됐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따라오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고 1V까지 찾아오죠. 찾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전압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캐패시터가 이렇게 따라와서 얘는 일단 캐패시터 차징을 한번 되고 나서는 얘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나갈 때는 캐패시터가 전화가 이렇게 쌓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갈 방법은 없어요. 얘 때문에. 그죠? 클램핑이라서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어요. 한 번 들어와서 최대한 찾아오죠. 그 다음부터는 얘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대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양단 차이가 실제로는 캐패시터의 지금 보면 여기 전압을 그리게 되면 반대 방향을 그려야 되겠네요. 얘는 이렇게 나가요. 얘를 따라가긴 하는데 지금 부호가 반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요. 이 방향이 되고 전압가 전류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방향으로 전압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얘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 출력 전압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그 다음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항상 1V가 걸려 있어요. 다음 스테이지죠. 이때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얘가 1V가 걸려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이라도 얘는 제로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만 더 커지면 1V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5V에 1V 하면 여기 0.5V가 되죠. 그죠? 역방향 다이오드입니다. 여기 꺼져 있어요. 이 이후로는 다이오드가 항상 꺼져 있어요.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위로 이렇게 따라 올라와요. 얘를 따라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갈 때는 다시 이렇게 내려요. 이게 클램핑이에요. 이렇게 따라오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쉬프팅 돼서 올라오는 거죠. 그죠? 이 쉬프팅 된 양이 뭐냐면 캐패시티에 차 있는 전압만큼 올라와요. 이게 클램핑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거 T가 되고요. 얘가 까만색이 VC.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되고 이건 그냥 오화 게이트죠. 다이오드 가지고 가는 오화 게이트예요. 이걸 이렇게 되면 당연히 꺼져 있기 때문에 얘 꺼지면 당연히 제로 켜져요. 둘 중에 하나 켜지면 4.3V로 떨어지겠죠. 0.7 떨어지니까 두 개가 켜져도 어차피 4.3이에요. 근데 빨리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콘스턴트 볼치 브라운 모델이기 때문에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은 콘스턴트 볼지 브라운 모델을 생각하시면 VD0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더 작아질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찾으시면 되고 여기는 위치 정렬은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여기도 많이 틀리셨군요.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보시죠. 이게 A하고 B의 전압 차이를 구하면 이제 T1일 때 생각해보면 여기가 이게 10V예요. 그죠? 그리고 다이오드가 이때 어떻게 켜져 있냐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흐르죠. 그죠? 그러면 여기 전압은 VB보다 0.7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 전압은 VA보다 0.7이 낮죠. 그죠? 콘스턴트 포지 들어가면 되니까. 그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가 제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VB의 전압은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사이가 10V가 돼야 되니까 얘는 9.3V 나옵니다. 그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여기 차이는 8.6V 여기서 L 빼게 되면 VA-VB에 마이너스 1.4가 나와서 이게 10이죠. 그죠? 제너 다이오드는 제너 다이오드는
그걸 먼저 찾아야 돼요. VG가 VG 플러스에 RG 이쪽은 그거기 때문에 여기 6.8 여기 모르고요. RG가 지금 10mm, RG가 15. 이렇게 되면 VG 제로가 6.7이 나와요. 이게 나오면 뭘 해야 되느냐면요. 그 IG에 대한 식을 찾아야 되는데요. 얘가 원래 여기에서 노티피케이션을 써오면 들어온 전류가 나가는 전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써요. 이 식을 저항, 옵티멀 저항을 찾아낼 때는 이렇게 씁니다. 먼저 여기서 IG에 대해서 풀어요. IG에 대해서 풀게 되면 얘를 곱하고 넘겨서 IG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R 플러스의 RG 분의 VS 마이너스 VG 제로의 마이너스 R의 RL 이게 IG가 나오는데 얘가 뭐보다 커야 되느냐면 이 커런트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R에 대한 컨스텐트가 나와요. 이렇게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RC, IG R, RL 플러스 IGQ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R은 뭐보다 작아야 되느냐면 IL의 IGQ 네 VS 마이너스 VG0 마이너스 RG IGQ 이것의 미니멈보다 얘가 작아야 되는 거죠. 얘 미니멈이 어떻게 주어져요? 여기 미니멈은 얘가 제일 작을 때 19죠 지금 거죠. 19. 얘는 9.7이고요. 얘는 RG가 10mm이고 얘가 0.2mm. 이건 제일 작아지면 얘가 최대일 때가 제일 작아질 때죠. 50mm. 그리고 여기가 0.2mm. 여기에서 제가 적어놓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저희들이 R을 컨스트레이트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월스트 케이스 값을 구해야 돼요. R이 이거보다 작으려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그거보다 R이 작아야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계산을 해보실 때는 이 전류를 쓰시면 됩니다. IG가 VS가 19고요. VG가 6.7이고요. 여기 R이 200이죠. 곱하기 IL이 여기 있는 값이에요. 나누기 R 플러스 RC. 이거 알려져 있는 값이죠. 그죠? 이걸 집어넣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값이 나오느냐면 얘가 한 58mm, 여기가 49mm, 여기가 11mm, 10mm, 11mm 정도 나올 거예요. 두 개를 더한 게 여기가 59mm, 여기가 59mm, 여기가 61mm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요는 여기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부요를 집어넣으면 6.7 플러스의 RG에 RG.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5를 곱해서 이를 더하게 되면 이 값이 여기에 리스트에서 나올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떤 제너다이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로드 커런트는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면 제너에 가지고 있던 전류가 줄어들죠. 그죠? 제너다이드의 특징은 전류가 크든 작든 2 커런트 이상이면 전압이 별로 안 변해요. 그죠? 그래서 레귤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얘는 전류를 조금 가져가게 되면 자기가 전류를 많이 담고 있죠. 저장하고 있어요.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전류를 공급할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합은 비슷하게 있어야지 저항 끝에 있는 게 이 전류가 왔다 갔다 하면 전압이 많이 흔들거리겠죠. 그죠? 근데 전류를 거의 끄떡놓고 있어요. 보시면 전류가 거의 안 변해요. 저항이 오르는 전류는 거의 안 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로드가 변하더라도 로드가 전류를 많이 요구하면 자기는 작게 먹어요. 그리고 많이 내줘요. 그래도 전압은 안 변해요. 로드가 조금 가져가면 자기가 많이 테이크를 해요. 그래도 전압은 별로 안 변해요.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전류를 저장하는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한 거 뽑아쓰는데 제너에서 뽑았으면 전압이 안 변해요. 이 제너 다이오드의 RB 특성이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지점에 슈퍼하게 올라가지고 전류가 변하더라도 전압이 거의 안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는 저희들 지난 시간 수업 시간 때 참고해서 보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